그날 아침 온 나라가 갑자기 숨을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다. 라디오에서는 늘 흘러나오던 노래 대신 짧고 딱딱한 지시만 반복됐다. 비선 소집, 통행증 전수검사, 불필요한 이동 금지. 거리의 표정이 바뀌는 건 순식간이었다. 어제까지 장마당에서 흥정을 하던 사람들도, 출근길에 담배를 나누던 노동자들도 오늘은 고개를 들지 못해. 군복을 입은 사람들조차 서로의 눈을 피했다. 나는 그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이었다. 아니, 들었다기보다 내 손으로 확인했다. 새벽 근무가 끝나갈 무렵 기지안 통신실에서 붉은 도장이 찍힌 문서가 내려왔다. 문서 표지에는 암호 변경이라는 단어가 크게 박혀 있었고 그 아래로 낯선 번호들이 줄지어 있었다. 큼소라면 상부 지시를 받는 간부가 직접 처리했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내 이름이 먼저 불렸다. 나는 특수부대 소속 무인기 정찰 운용병사였다. 내 임무는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는 것이다. 하늘의 눈을 대신해 땅 위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는 것. 그리고 기록이 끝나면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 통신실 밖 복도를 지나며 나는 본능적으로 어깨를 움츠렸다. 누군가 벽에 붙어서서 귀를 기울이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날 기지에서 느낌은 샤치였다. 누군가 이미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아직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 그게 더 위험했다. 아침 해가 올라오기도 전에 경계병들이 배치됐다. 검문소의 철문은 한 번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을 것처럼 무겁게 내려앉았고 장교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2톤 낮아져 있었다. 국경 봉쇄. 그 말이 무전기에서 튀어나오던 순간 나는 가슴속 어딘가가 차갑게 꺼지는 걸 느꼈다. 국경이 막힌다는 건 단순히 사람이 못 나간다는 뜻이 아니었다. 나라가 스스로를 가두는 순간이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유를 몰랐다. 그저 큰일이 났다는 공기만 공유했다. 어떤 소문은 핵시설이 탈렸다고 했고 어떤 소문은 남쪽 정보기관이 내부에 누군가를 빼냈다고 했다. 하지만 그 모든 말들이 내 귀에는 이상하게도 한 방향으로만 모였다. 뒤행기록, 정찰 로그. 누군가의 손에 들어갔다. 나는 그 단어들이 왜 머릿속에서 맴도는지 알고 있었다. 내 사물 앞 평소에는 절대 손대지 않는 칸이 하나 있었다. 무인기를 운용하는 사람은 비행 자체보다 기록을 두려워한다. 기록은 사람이 숨긴 것을 드러낸다. 기록은 명령의 흔적을 남긴다. 그리고 기록은 누군가를 살린다. 그날의 비상 상황은 단순한 체포나 숙청 분위기와는 달랐다. 보고 체계가 마비된 것처럼 보였다. 지시가 내려오다가 중간에서 끊겼고 누군가는 기다려라만 반복했다. 누군가는 격하게 화를 냈. 그 혼선이 말해주는 건 하나였다. 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정확히 모른다는 것. 나는 내 손바닥을 바라봤다. 그 손바닥으로 조종간을 쥐고 버튼을 눌렀고 좌표를 찍었다. 수천 번 반복한 행동인데 그날만큼은 손이 낯설었다. 마치 내가 내 몸을 빌려 쓰는 느낌이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다. 혹시 이 나라가 지금 뒤집힌 이유가 나 때문인가? 나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직 도망치지 않았다. 아직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공기가 나를 향해 좁혀오는 느낌이 들었다. 어디선가 이미 내 이름이 불리고 있는 듯했.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내가 그 이유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왜 하필 오늘 비상 소집이 내려왔는지, 왜 통행증을 전수검사하는지, 왜 암호가 바뀌었는지, 왜 경계병들이 눈을 깜빡이지 않는지. 나는 자꾸만 머릿속으로 한 장면을 되감았다. 어젯밤 마지막 비행. 정찰 화면 속으로 지나가던 작은 점 하나.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법한, 하지만 기록만은 남기는 그 점. 그 점이 무엇이었는지 그걸 내가 알게 된 순간부터 내 삶은 이미 내 것이 아니었다. 지금 이 이야기 끝까지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비상 소집이 내려오기 전 내 삶은 겉으로는 정상이었다. 정상이라는 말이 얼마나 기이한지 그때는 몰랐다. 나는 기지 안 막사 끝방에 배정돼 있었다. 창문은 북쪽을 향해 있었고 밤마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게 보였다. 아침 5시 30분 기상. 세면장에 줄을 서고 얼음처럼 차가운 물로 얼굴을 문지른 뒤 식당으로 이동했다. 옥수수밥, 소금국, 때때로 콩자반. 특수부대 소속이라지만 그릇 속 세계는 다르지 않았다. 다만 내 하루는 남들과 달랐다. 나는 청을 들기 전에 먼저 전원을 켰다. 정찰 무인기 운영실은 지하에 있었다. 문 앞에는 항상 2명이 서 있었고 들어갈 때마다 출입증을 보여줘야 했다. 출입증을 건네는 순간마다 내 심장은 아주 짧게 멎었다. 기계가 삐 소리를 내고 문이 열리면 그제야 숨이 나왔다. 안으로 들어가면 공기가 달랐다. 습기와 먼지, 기계 열기, 케이블에서 나는 특유의 고무 냄새. 벽에는 시간표와 암호표가 붙어 있었고 운용석 앞에는
조이스틱과 패널이 있었다. 나는 손을 씻고 장갑을 끼고 손목을 풀었다. 전투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게 손이었다. 1초만 흔들려도 화면 속 좌표가 어긋나고 그 어긋남은 누군가의 목숨이 될 수 있었다. 그날도 똑같이 시작했어. 내가 담당하던 무인기는 고정익 소형 정찰기였다. 소음이 났고 야간 촬영이 가능했고 제한된 구역에서 반복 비행을 하며 움직임을 쌓아두는 용도였다. 운용 지침서에 적힌 문장을 나는 거의 외우다시피 했다. 그리고 내가 매일 하는 일이 하나 더 있었다. 비행일지. 손으로 옮기는 작업. 전상 기록만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위에 있었다. 그래서 운용자는 매 비행이 끝나면 시간, 고도, 좌표, 관측 내용, 이상 여부를 일정한 문장으로 정리해 종이에 기록해야 했다. 그 종이는 봉투에 넣어 봉인하고 봉투는 보관함에 잠겼다. 열쇠는 내게 없었다. 하지만 내가 적는다. 내가 쓴다. 내가 남긴다. 그래서 나는 늘 그 종이를 두려워했다. 바깥 세상은 더 숨막혔다. 첫 번째는 생각 검열이었다. 식사 후마다 집합이 열렸고 지도원은 최근 남조선 괴뢰들의 심리전이 강화됐다는 말을 반복했다. 각 소대는 돌아가며 학습 발표를 해야 했다. 준비가 부족하면 발언이 어정쩡하면 그날 밤 누군가는 불려갔다. 나는 말을 적게 했다. 가능하면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말은 칼보다 위험했다. 두 번째는 이동 통제였다. 기지 밖으로 나가려면 통행증이 필요했다. 사유가 적혀 있어야 했고 창급자의 결제 도장이 있어야 했다. 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밖으로 나갔다. 부품 조달을 위한 이동이었고 그때마다 호송 인원이 붙었다. 차가 멈추는 곳마다 검문이 있었고 근본, 소속, 목적이 반복해서 확인됐다. 누가 나를 따라오는지보다 누가 나를 보고 있는지가 더 무서웠다. 가족은 나는 그 말을 꺼낼 때마다 목구멍이 먼저 조여왔다. 부모님은 지방에 있었다. 편지는 검열을 거쳤고 전화는 더더욱 어려웠다. 그래도 가끔 상급자가 충성도가 높은 가족은 믿을만하다는 말을 할 때면 나는 오히려 몸이 굳었다. 믿을만하다는 말은 언제든 인질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때의 나는 아직 끝을 생각하지 않았다. 내 삶은 좁았고 그 좁은 세계 안에서 나는 살아남는 법을 익히고 있었다. 바람을 맞으면 몸을 낮추는 법, 눈에 띄지 않는 법, 질문하지 않는 법. 그런데 어떤 날부터 작은 균열이 생겼다. 정찰 화면에는 늘 똑같은 풍경이 반복됐다. 산길, 초소, 얼어붙은 강줄기, 빈 마을. 그런데 가끔, 정말 가끔 화면 밖으로 벗어나야 할 움직임이 스쳤다. 허가된 작전 구역이 아닌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길, 밤에만 나타나는 불빛. 처음엔 내가 잘못 본 줄 알았다. 내 눈이 피로해서, 기계가 오작동해서, 내 마음이 흔들려서. 하지만 나는 운용자였다. 내가 흔들리면 기록이 흔들린다. 그날 밤 비행이 끝난 뒤 나는 비행일지를 쓰다가 펜 끝이 멈췄다. 원래대로라면 이상 없음이라고 적어야 했다. 그 문장은 너무 익숙해서 손이 자동으로 움직이곤 했다. 그런데 이번엔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종이를 한 번 더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아무도 보지 못하게 기록칸의 가장 아래 정해진 문장 사이에 한 줄을 더 넣었다. 관측구역 외 야간 이동 흔적 확인. 그 한 줄이 내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다. 내가 비행일지에 한 줄을 더 적은 날부터 기지 안 공기가 달라졌다. 정확히 말하면 공기가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공기를 읽는 방식이 달라졌다. 원래 나는 소리와 냄새에 민감한 편이었다. 무인기 운용실에서는 작은 전압 변화도 귀로 느껴야 했다. 펜이 돌 때 나는 떨림, 모니터 뒤에서 올라오는 열기, 케이블이 미세하게 끓는 듯한 냄새.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는 사람의 소리까지도 기계처럼 분석하게 됐다. 누가 내 뒤에서 발걸음을 늦추는지, 누가 식당에서 내 옆자리를 비워두는지, 누가 내 이름을 부르기 전에 잠깐 숨을 들이마시는지. 그리고 이상하게도 내가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진짜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며칠 뒤 틈소처럼 운영실에 내려갔을 때였다. 문 앞 경계병이 내 출입짐을 받았다. 늘 하던 대로 장비를 대고 삐 소리를 기다리는 순간 경계병이 출입증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 잡더니 아주 짧게 물었다. 동무, 요즘 근무 힘들지? 말투는 평범했다. 그런데 나는 그 말이 질문이 아니라 확인처럼 들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내 목소리는 너무 정상적이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운영석에 앉아 전원을 켰다. 암호를 입력하고 주파수 동기화를 확인하고 연결 상태를 점검했다. 그날따라 절차 하나하나가 더 길게 느껴졌다. 모니터에 뜨는 문장들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이상 지문은 화면이 아닌 로그 시스템에서 먼저 나타났다. 전날 비행 기록을 조회하려는데 내 계정으로는 열리지 않았다. 권한 오류. 평소에는 없던 경고창이었다.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다. 운용자는
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다음 비행을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다. 그런데 내 권한이 막혔다는 건 누군가 위에서 내 손을 잘라내고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옆자리 동무에게 조용히 물었다. 너는 열리니? 그는 화면을 훑고 고개를 끄덕였다. 난 잘 열리는데? 그 대답은 기지 전체가 나를 향해 기울어지는 것처럼 들렸다. 내가 보는 화면만 어두웠다. 내가 누르는 키만 거부당했다. 점심시간. 나는 식당 맨 끝 구석에 앉았다. 남들처럼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맛이 없었다. 젓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그때 뒤쪽에서 누군가 낮게 속삭였다. 어제 기록실에 보위부가 들어왔다더라. 누가 걸렸대? 모른대. 근데 운영실 쪽이래. 그 말이 내 입안에서 씹히지도 않고 그대로 목구멍에 걸렸다. 나는 밥을 삼키는 듯이 숨을 삼켰다. 그날 저녁 소대 점호가 끝나고 막사로 돌아가려는데 중배장이 내 이름을 불렀다. 너 잠깐. 나는 그 한마디에 이미 결론을 냈다. 여기서 불려가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잠깐이라는 말은 항상 길었다. 그런데 중대장은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데려가지 않았다. 막사 옆 어둡고 좁은 흡연 구역으로 나를 끌었다. 거긴 감시가 비교적 느슨한 곳이었다. 대신 누군가 마음먹으면 더 쉽게 숨길 수 있는 곳이기도 했다. 중대장은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서도 담배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불도 붙이지 않은 채 입술에만 잠깐 댔다. 너 요즘 기록을 좀 자세히 쓰더라. 그 말에 내 등이 서늘해졌다. 나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어느 말이 살아남는지 계산해야 했다. 규정대로 했습니다. 중대장은 웃지 않았다. 웃지 않는 얼굴로 담배를 다시 놓더니 내 눈을 똑바로 봤다. 규정은 안전한 동무들만 지키는 것. 그 순간 내 귀에서는 다른 소리들이 사라졌다. 바람 소리도, 사람들 웃음도, 금손문이 닫히는 소리도, 오직 중배장의 말만 남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 누가 널 보고 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더 묻지 못했다. 묻는 순간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걸 들키게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다. 막사로 돌아오는 길 발밑 눈이 바스락거렸다. 그 소리가 마치 내 심장 박동처럼 들렸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때 내 머릿속에서 한 문장이 계속 맴돌았다. 내가 찍힌 걸까? 그날 이후로 나는 문을 닫는 소리에 예민해졌다. 막사 문이 닫히는 소리, 운영실 철문이 잠기는 소리, 창고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 문이 닫힐 때마다 내 안에서 무언가도 함께 닫히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더 조심했다. 말을 줄이고 눈을 내리고 손을 단정히 모았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상하게 나를 피해갔다. 아니, 피해간다기보다 거리를 개선하는 것 같았다. 가까이 있으면 같이 찍힐까봐. 북한에서 가장 빠른 전염은 병이 아니라 의심이었다. 운영실로 내려가는 길 복도 끝에서 보위부 완장을 찬 사람이 서 있는 걸 봤다. 그는 나를 보지 않는 척했지만 그의 시선은 내 어깨 뒤를 따라왔다. 나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멈추면 끝이 하고 몸이 먼저 알고 있었다. 그날 근무는 이례적으로 깨끗했다. 기행은 정해진 구역만 돌았다. 화면에는 민가도 없고 사람도 없고 움직임도 없었다.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불길했다. 누군가 이미 미리 치워놓은 세트장 같았다. 비행이 끝나고 로그를 정리하는 시간. 나는 평소처럼 비행일지 양식을 꺼냈다. 운영자는 날짜, 출격 시간, 회수 시간, 고도, 항로, 관측 결과를 규정 문장으로 채워야 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엔 늘 같은 문전이 들어갔다. 이상 없음. 내 손은 그 문장 앞에서 다시 멈췄다. 이상 없음이란 말을 쓰는 순간 내가 본 것들을 스스로 지워버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동무, 나는 심장이 먼저 움찔했다. 고개를 돌리자 낯선 인물이 서 있었다. 금복이 아니었다. 회색 상의, 검은 바지. 그 옷차림이 말해줬다. 보웨이브다. 따라오라. 짧았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눈으로 주변을 훑었다. 옆자리 동무는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마치 아무것도 못 들은 것처럼 키보드만 두드렸다. 그게 우리 방식이었다. 누군가 끌려가도 우리는 보지 않은 것으로 살아남아야 했다. 보웨이브원은 나를 운영실 밖 복도로 데리고 나가더니 계단을 올리지 않았다. 더 아래로 내려갔다. 지하의 지하. 공기가 더 축축해지고 전등빛이 더 노랬다. 격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물이 스며든 자국이 길게 늘어섰다. 나는 그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었다. 기지 안에서도 사람들이 입으로는 말하지 않는 장소. 확인실. 문을 열자 냄새가 먼저 들어왔다. 담배, 땀, 금속, 오래된 천, 그리고 무엇보다 오래된 공푸의 냄새. 안에는 작은 책선이 하나, 의자 2개, 벽에 고정된 시계 하나가 있었다. 시계는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소리가 사람을 미치게 한다는 걸 나는 그때 처음 깨달았다. 책상 위에는 종이 뭉치가 놓여 있었다. 내가 쓴 비행일지의 복사본 그 한 줄이 정확히 표시돼 있었다. 관측구역 외 야간 이동 흔적 확인. 보웨이브원이 그 줄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이거 왜 썼지? 나는 입술 안쪽을 깨물었다. 거짓말을 하면 기록과 충돌한다. 진실을 말하면 내가 죽는다. 나는 규정을 떠올렸다. 규정은 내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패였다. 관측된 현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보웨이브원은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물었다. 그럼 누가 시켰나? 그 질문에서 나는 숨이 막혔다. 그들은 사실을 묻지 않았다. 연결고리를 찾고 있었다. 누가가 있어야 했다. 나 혼자라면 너무 허무하니까. 누군가를 더 걸어야 하니까.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보웨이브원의 눈이 살짝 가늘어졌다. 혼자 판단했단 말이지. 그는 의자에 기대더니 내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그 시선이 내 피부 안쪽을 긁어내는 느낌이었다. 공무는 운용자지. 운용자는 보이는 것만 믿으면 안 돼. 보이지 않는 걸 먼저 믿어야 해. 그 말은 충고처럼 들렸지. 사실은 선고였다. 나는 잠깐 눈을 깜빡였다. 그 짧은 순간에 내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계산이 지나갔다. 지금 내가 여기서 잘못 대답하면 부모님도 위험하다. 내 주변 동무들도 위험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손으로 쓰는 기록이 이제는 내 목줄이 됐다. 보웨이브원은 책상 서랍에서 다른 종이를 꺼냈다. 새로운 양식이었다. 검은 글씨로 크게 적혀 있었다. 사상검투소. 그는 펜을 내 앞으로 밀었다. 사필로서 최근 접촉인물, 최근 생각, 최근 의심, 전부. 나는 펜을 잡았지만 손이 떨렸다. 종이 위에 글자를 적기 시작하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건 조사가 아니었다. 문을 닫는 과정이었다. 문이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는다. 한 번 찍힌 사람은 다시 사람이 아니라 자료가 된다. 나는 그 확인실의 공기 속에서 아주 멋이 명확하게 느꼈다. 이제 나는 조종관을 잡는 병사가 아니라 시스템에서 밀려나는 표적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박사로 돌아왔을 때 내 침상 위에는 작은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누가 놓고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글씨는 급하게 휘갈겨져 있어. 운영실 기록 다 지워. 내일 새벽 너를 부른다. 나는 메모를 손바닥에 쥐고 숨을 참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정말로 내 인생의 문이 닫히는 소리였다. 다음날 새벽 나는 눈을 뜨기도 전에 이미 깨어 있었다. 잠을 잔 게 아니라 눈을 감은 채 시간을 버틴 것에 가까웠다. 박사 천장은 그대로였는데 공기만 달라져 있었다. 내 숨이 더 크게 들렸고 이불 아래에서 움직이는 손끝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 무언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감각이 이제는 감각이 아니라 확신이 됐다. 나는 전날 받은 메모를 이미 태웠다. 난로가 없는 계절이라 작은 양철통에 종이를 넣고 라이터로 끝을 그을렸다. 두 꽃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더 위험했다. 제가 되기 전까지 나는 한 글자도 눈을 떼지 못했다. 아침 점호, 명령, 경매, 전부 평소와 같았다. 그런데 그 평소가 무서웠다. 첫 번째는 야간 검문 강화였다. 새벽 교대 시간이 조금만 어긋나도 경계병이 즉시 불러세웠다. 손전등 불빛이 얼굴을 훑고 지나가며 군번표를 확인했다. 평소엔 그냥 지나치던 사람들도 오늘은 무조건 멈춰 서야 했다. 불빛이 내 눈동자에 닿는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낮췄다. 얼굴 들어. 경계병이 말했을 때 내 심장은 한 박자 늦게 뛰었다. 얼굴을 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독한에서 얼굴을 드는 건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행동처럼 보일 수 있다. 그리고 결백함을 주장하는 사람은 대개 가장 먼저 끌려간다. 두 번째는 이동 제한 강화였다. 운용실로 내려가려는데 통로가 막혀 있었다. 철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보위부 합동조였다. 완장 2개, 무장한 인원. 그들의 눈은 사람을 보지 않았다. 사람 뒤에 붙은 가능성을 보는 눈이었다. 오늘부터 운영실 출입 동선 변경이다. 따라가라. 그 말은 안내가 아니라 통제였다. 나는 원래 경로가 아닌 좁은 복도를 지나야 했다. 그 복도는 감시 카메라가 더 많았고 회전 거울이 더 많았다. 카메라가 있다는 건 내가 이미 기록 대상이라는 뜻이었다. 운영실에 도착했을 때 내 자리에는 낯선 의자가 하나 더 놓여 있었다. 보조 운용자 자리였다. 원래는 비워두는 자리, 긴급 상황에서만 배치되는 자리. 그 자리엔 모르는 병사가 앉아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서류를 넘기며 나를 한 번도 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는 내 손놀림을 보기 위해 온 사람이다. 나는 전원을 켜기 전에 호흡부터 정리했다. 손목이 떨리면 끝이었다. 운용자에게 떨림은 곧 자백이다. 화면이 켜지고 지도 좌표가 뜨고 주파수가 연결됐다. 정찰 무인기가 하늘로 올라가며 영상을 보내오기 시작했다. 산길, 초소, 얼어붙은 들판, 모든 게
평범했다. 하지만 나는 그 평범함의 틈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보는 화면은 이제 더 이상 정찰 화면이 아니었다. 그건 내 생존을 검사하는 시험지였다. 비행 도중 갑자기 통신이 끊겼다. 정확히 말하면 끊긴 척했다. 전력은 정상인데 화면만 새까맣게 죽었다. 나는 즉시 절차대로 리셋을 시도했다. 그 순간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 뭘 하려는 거지? 그 질문의 무게를 나는 알아챘다. 그들은 기술을 묻는 게 아니었다. 내 의도를 묻고 있었다. 통신 재연결 절차입니다. 나는 말하면서도 내 목소리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확인했다. 어떤 단어를 길게 끌면 의심을 산다. 어떤 단어를 빨리 말하면 숨긴다. 북한에서 말은 늘 신문이었다. 화면이 다시 살아났고 비행은 이어졌다. 그러나 내 머릿속은 다른 곳에 있었다. 어제 메모에 적혀있던 문장. 운영실 기록 다 지워라. 그 말이 단순히 조언이 아니라 채와 통첩처럼 느껴졌다. 기록을 지우지 않으면 내가 지워진다. 근무가 끝난 뒤 나는 일부러 마지막까지 남았다. 다른 사람들은 교대하러 나갔고 복도에는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장갑을 벗고 조심스럽게 기록 보관함 근처로 갔다. 여기서부터는 내 직업의 독특한 습관이 나를 살리거나 죽일 수 있었다. 무인기 운용자는 기록을 남긴다. 그리고 기록을 정리할 때 늘 검증용 임시 파일이 생긴다. 비행 로그를 재생하고 프레임을 캡처하고 좌표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내부에 작은 흔적들이 남는다. 그 흔적은 공식 기록이 아니기에 더 위험했다. 나는 임시 저장 폴더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스스로도 잊고 싶었던 화면 캡처를 다시 봤다. 허가된 구역 밖, 야간 이동 흔적, 그리고 그 흔적이 만들어내는 방향성. 나는 그 순간 내 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겁이 아니라 분노였다. 이게 왜 기록에서 사라져야 하지? 왜 나는 이걸 본 대가로 죽어야 하지? 그때였다. 문 밖에서 아주 작은 찰칵 소리가 났다.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 누군가 복도에서 멈춰서는 소리. 나는 반사적으로 모니터를 닫았다. 손끝이 너무 빠르게 움직여서 오히려 티가 났다. 몸이 먼저 숨었고 머리가 한 박자 늦었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보웨이브 완장을 찬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자리 옆을 지나 모니터를 힐끔 봤다. 그리고 내 뒤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늦네. 그 말이 내 목을 조여왔다. 늦다는 건 단순한 시간의 의미가 아니었다. 그들은 내가 혼자 남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억지로 웃는 얼굴을 만들었다. 정리할 게 좀 있었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내 책상 위에 비행일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천천히 넘기다가 딱 멈췄다. 내가 예전에 한 줄 더 적었던 그 습관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종이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운용자는 기록으로 죽는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골이 차갑게 식었다. 그리고 알았다. 지금 나는 단순히 감시당하는 게 아니다. 이미 처리 절차 안에 들어왔다. 그날 밤 막사로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 내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일부러 부딪힌 것처럼.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바람처럼 흩어지는 말이 들렸다. 내일 새벽 호출 나오면 끝까지 버티지 마라. 나는 멈춰서지 않았다.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분명히 무언가가 끊어졌다. 더 이상 기다리면 살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끊어졌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살아남으려면 떠나야 한다. 새벽 호출은 생각보다 조용히 왔다. 경적도 없고 큰 고함도 없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조차 없었다. 그저 막사 복도 끝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낮게 불렀다. 동무, 따라오라. 나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몸이 먼저 알았다. 이건 보고가 아니라 굴리라는. 코나끈을 다시 묶는 척하며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손끝이 자꾸만 매듭을 놓쳤다. 2번, 3번. 그 짧은 시간이 내게는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는 시간처럼 길었다. 복도는 어둡고 차가웠다. 벽에는 습기가 맺혀 있었고 조명은 깜빡였다. 나는 앞사람의 발뒤꿈치만 보며 걸었다. 얼굴을 들면, 눈이 마주치면 내 안의 공포가 밖으로 흘러나올 것 같았다. 그들은 나를 다시 지하로 데려갔다. 하지만 이번엔 확인실이 아니었다. 더 깊은 곳, 더 좁은 문. 문 앞에는 보위부 합동조가 서 있었다. 총구가 아래로 향해 있었지만 그건 내게로 향한 것과 다르지 않았다. 문이 열리자 안쪽에서 누런 전등빛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내 코를 찌르는 냄새. 그 냄새를 나는 알고 있었다. 잉크, 젖은 종이, 그리고 오래된 서류의 냄새. 방 안에는 책장이 있었다. 한쪽 벽을 가득 채운 검은 파일들. 모두 사람의 인생이었다. 기록된 죄, 기록된 생각, 기록된 관계. 내가 앉자마자 정면의 남자가 종이 뭉치를 탁 내려놓았다. 그 위에는 내가 쓰던 비행일지 양식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양식이 있었다. 제목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반역혐의 관련 조사 기록. 남자는 내 얼굴을 보지 않고 종이만 보며 말했다. 이제부터 동무는
운용자가 아니다. 티조사자다. 그 문장 하나로 내 직업이 사라졌다. 내가 매일 주던 조종관, 내 손을 지켜주던 절차, 나를 살게 해주던 규정, 그 모든 게 무력해졌다. 남자는 종이를 한 장 넘기더니 사진을 한 장 꺼냈다. 흑백 출력물, 야간 열상 화면,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작은 점들이 줄지어 있었다. 이게 뭐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내가 대답하는 순간 내 입에서 나온 말이 곧 친구가 될 것이었다. 남자가 말했다. 청찰구역 밖이다. 동무가 원래 관측하면 안 되는 곳이지. 그는 잠깐 말을 멈추 내 눈을 똑바로 봤다. 그런데도 동무는 봤다. 그리고 기록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났다. 그 피맛이 현실이었다. 그리고 그때 진짜 선택이 시작됐다. 남자는 새로운 종이를 내 앞으로 밀었. 그건 진술서가 아니었다. 서약서였다. 내용은 간단했다. 관측 기록은 오판임. 운용자의 단독오리로 발생했어. 이후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겠음. 마지막 줄에는 내 지문을 찍는 칸이 있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찍어. 그러면 여기서 끝이다. 끝이라는 말이 달콤하게 들렸다. 끝나면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부모도 살고 내 주변도 살고 나는 다시 조용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서약서의 이후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겠음이라는 문장이 내 목을 죄었다. 이건 침묵의 계약이 아니라 삶 전체를 넘기는 계약이었다. 한 번 찍으면 나는 계속 끌려다니는 사람이든 그들은 언제든 다시 나를 부을 수 있다. 언제든 다시 내 가족을 건드릴 수 있다. 남자는 조용히 덧붙였다. 그리고 운용실 기록은 오늘 안으로 삭제된다. 동무 이름도 같이. 그 말에서 나는 알았다. 살려준다는 게 아니라 격리해준다는 것이다. 흔적이 남지 않게, 문제가 남지 않게. 나라는 사람 자체가 징발하는 방식. 나는 눈을 내리고 손을 뻗었 펜을 잡았다. 그때 내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다. 부모님에게서 왔던 마지막 편지. 검열된 문장 사이에 겨우 살아남아 있던 한 줄. 몸만은 다치지 말아라. 그 한 줄이 지금 내 눈앞에서 찢어지는 느낌이었다. 남자는 재촉했다. 빨리. 나는 그 순간까지도 버티고 있었다. 버티면 뭔가 달라질 거라는 아주 오래된 습관. 북한에서 배운 생존 방식. 그런데 문이 다시 열렸다. 젊은 보위원 하나가 들어오더니 귓속말로 뭔가를 보고했다. 그 말을 들은 남자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변했다. 그리고 남자가 말했다. 좋다. 그럼 다른 방법. 그가 다시 꺼낸 종이는 더 짧았다. 명령문이었다. 동무는 오늘부로 운용실 출입 금지, 격리 조치, 추가 조사 시까지 이동 제한. 격리. 그 단어가 내 심장을 찢었다. 격리는 곧 연행이고 연행은 곧 소문이며 소문은 곧 숙청이다. 나는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다. 여기서 나가도 나는 이미 끝났다는 걸.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이상하게도 모든 감정이 차갑게 식었다. 그 차가움은 공포가 아니라 결심이었다. 그때 남자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동무가 입을 열면 가족부터 정리된다. 그 말이 바로 내 삶의 기준선을 넘겼다. 이게 내 정신의 마지막 벽이었다. 그 순간 나는 아주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른 말을 했다. 여기 남는 건 죽음이다. 그날 밤 나는 막사로 돌아오지 못했다. 격리실로 옮겨졌다. 창문 없는 방, 철문, 얇은 담요 한 장. 밖에서는 발소리가 오가고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계속 났다. 나는 담요 아래에서 손을 움직였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 내 전투복 안쪽 솔기에 숨겨둔 작은 물건 하나를 꺼냈다. 무인기 운용자만 아는 습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 함선 품고 다니던 것. 미세 메모리 카드, 비행 로그의 핵심 프레임 몇 장, 좌표 일부, 그리고 내가 직접 손으로 적은 경찰 일지의 진짜 사본 일부. 그게 내 목숨줄이었다. 이게 들키면 나는 지금 당장 여기서 끝난다. 하지만 이게 없으면 어디로 가도 나는 끝이다. 나는 메모리 카드를 손바닥에 꼭 쥐고 단 한 번도 하지 않던 행동을 했다. 이불 아래에서 손가락으로 벽을 두드렸다. 3번. 잠깐 멈추고 2번. 그리고 한 번. 내가 알고 있던 옛 신호였다. 보급창에서 물자 빼돌릴 때 쓰는 신호. 공식이 아닌 생존자들만 아는 신호. 한참 뒤 벽 너머에서 아주 약하게 답이 왔다. 2번. 한 번. 2번.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시스템 안의 병사가 아니었다. 나는 시스템 바깥으로 떨어진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안에서 넘친 한 방울이 떨어졌다. 나는 메모리 카드를 숨기며 입술을 깨물고 작은 행동을 했다. 격리실 바닥에 떨어진 내 군번표를 발로 살짝 밀어 침대 아래 가장 어두운 곳으로 숨겼다. 그건 도망의 시작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부터는 다른 사람이 된다고 스스로에게
선언한 순간이었다. 나는 이제 선택했다. 남는 순간 죽는다. 떠나는 순간 살 수도 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격리실의 밤은 길었다.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라 피부 위로 눌려오는 느낌이었다. 철문 밖에서는 누군가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냈다. 멈췄다가 다시 걷고 문 앞에서 잠깐 서 있다가 사라졌다. 그건 경계가 아니라 경고였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너는 이미 갇혀있다. 나는 누워서 숨을 쉬었다. 하나, 둘, 셋. 숨을 오래 쉬면 불안이 커지고 짧게 쉬면 공포가 튀어나왔다. 그래서 나는 무인기 운용할 때처럼 호흡을 절차로 만들었다. 그때 벽 너머에서 다시 작은 두드림이 들렸다. 너무 약해서 잘못 들은 줄 알 정도였다. 똑, 똑. 나는 몸을 돌려 벽에 이마를 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같은 방식으로 답했다. 3번. 멈춤. 2번. 1번. 잠시 침묵. 그 뒤 다시 답. 2번. 1번. 2번. 신호는 확실했다. 누군가가 벽 너머에 있었고 누군가는 내 신호를 이해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만 제대로 하면 길이 생긴다. 운영자에게 필요한 건 용기가 아니라 정확함이었다. 아침이 오기 전 철문이 열렸다. 비웨이브원이 식판을 던지듯 넣고 갔다. 옥수수죽. 짠 김치 한 조각. 나는 먹지 않았다. 대신 식판 밑을 만졌다. 거기엔 아주 얇은 종이 조각이 붙어 있었다. 손가락으로 긁어내자 찢어진 담배 포장지 같은 종이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오늘 밤 2번 세면장 물통 뒤. 글씨는 급했다. 삐뚤었다. 하지만 그게 더 믿음직했다. 이 나라에서 완벽한 글씨는 대개 함정이었다. 나 또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정확히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멍하니 벽을 보고 식판을 건드리지 않고 질문에도 짧게 대답했다. 이상 없다. 문제 없다. 모른다. 그 말들은 나를 살리는 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나를 더 깊이 가두는 말이었다. 해가 지고 기지 전체가 어두워졌을 때 밖에서 비상방송이 흘러나왔다. 야간 검문 강화, 통행증 전수검사, 외부인 접촉 금지. 그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씁쓸하게 생각했다. 이제 이 나라에서 밤은 시간이 아니라 덫이다. 밤 11시쯤 철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식판이 아니었다. 보웨이브원이 들어와 내 손목에 차가운 금속을 치웠다. 세면. 그 말 하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복도를 걸을 때 나는 일부러 발걸음을 끌었다. 손목이 아프다고, 다리가 저리다고. 그들은 재촉했지만 내 속도는 내 마음을 숨기는 방식이었다. 2번 세면장. 물이 떨어지는 소리. 배수구에서 올라오는 냄새, 습한 공기. 보웨이브원이 문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나는 물통 쪽으로 갔다. 손을 씻는 척하며 아주 자연스럽게 물통 뒤로 손을 밀어 넣었다. 거기엔 작은 비닐이 하나 있었다. 젖지 않게 테이프로 감아둔 것. 나는 그것을 쥔 채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손을 씻고 돌아섰다. 격리실로 돌아와 이불 아래에서 비닐을 풀.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었다. 첫째, 낡은 성냥 한 갑. 둘째, 작은 돈 뭉치. 북한 돈이 아니었다. 중국 돈 몇 장. 셋째, 종이 한 장. 종이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너는 기록을 가진 놈이. 그래서 살 길이 있다. 나는 그 문장을 보고 한참 동안 숨을 쉬지 못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부르는지, 왜 이런 위험한 도움을 주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하나만은 분명했다. 누군가가 내 비행 기록을 노리고 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운반하려는 것일 수도 있었다. 그날부터 나는 머릿속에서 도망의 경로를 그리기 시작했다. 3단계가 필요했다. 기지 밖으로 나가야 하고, 다음엔 국경선 근처까지 가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남쪽으로 이어지는 손을 잡아야 한다. 그런데 내 몸은 지금 기지 안에 묶여 있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오직 하나뿐이었다. 기지의 출입 절차를 이용해 빠져나가는 것. 무인기 운용자였던 나는 알고 있었다. 기지 안에도 틈이 있다. 보급, 폐기, 정비. 특히 정비는 늘 바쁘고 늘 서류가 많다. 서류가 많을수록 확인이 느슨해진 다음날. 나는 일부러 한 가지를 요구했다. 조사관에게 말했다. 운용실 기록 정비일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진술이 오판인지 확인하려면 정비창 기록을 봐야 합니다. 그 말은 위험했지만 동시에 그들의 욕망을 찌렀다. 보웨이브는 진실보다 정리를 좋아했다. 정리하려면 근거가 필요했다. 그날 오후 그들은 나를 정비창으로 데려갔다. 손목은 묶인 채였지만 나는 마침내 기지의 다른 구역을 볼 수 있었다. 길은 좁고 카메라는 많고 경비는 강했다. 하지만 정비창은 달랐다. 정비창엔
사람이 너무 많았다. 기름 냄새, 음속 냄새, 소음. 사랑이 드나들고 부품이 오가고 문서가 오가고 누구도 누구를 정확히 보지 못했다. 나는 그 혼란 속에서 아주 작은 눈빛 하나를 느꼈다. 좀비병 하나가 내 손목의 결박을 스치듯 바라봤다. 그리고 물통 옆에서 봤던 그 신호. 2번. 1번. 2번. 그가 내게 다가오며 말했다. 소리 속에 묻히는 목소리였다. 오늘 밤 4번 창고 뒤 폐기물 수레. 그 말 한 줄이 내 가슴을 찢었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 이제부터는 한 걸음이 아니라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게 끝이다. 그날 밤 나는 격리실로 돌아와 준비했다. 준비라고 해봐야 대단한 건 없었다. 내 전투복 안쪽 설계에서 메모리 카드를 다시 확인했다. 그건 내 목숨이었다. 그걸 잃으면 나는 단지 도망자일 뿐이다. 그걸 지키면 나는 거래가 된다. 나는 성냥을 손에 쥐었다. 불을 붙여 철문을 태울 수는 없다. 하지만 불은 가장 간단한 혼란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돈뭉치를 양말 안쪽에 숨겼다. 짧은 준비, 긴 결심. 문 밖에서 발소리가 멀어질 때 나는 이불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아니, 눈을 감은 게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나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점검을 했다. 오늘 밤 4번 창고 뒤 폐기물 수레, 메모리 카드, 성냥, 중국 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묶는 단 하나의 사실. 나는 더 이상 운용자가 아니다. 나는 표적이. 그 밤 나는 드디어 행동을 시작했다. 도망을 말하지 않고 도망을 준비하는 첫 행동. 나는 격리실 바닥에 손톱으로 아주 작은 표시를 남겼다. 누군가 들어오면 내가 움직였다는 걸 알 수 없는 위치. 내가 돌아오지 못해도 내가 남겼다는 걸 나만 알 수 있는 위치. 그리고 철문 너머 멀리서 경계병 교대 휘슬이 울렸다. 지금이다. 나는 숨을 삼키고 몸을 일으켰다. 그날 밤 나는 도망을 시작한 게 아니었다. 나는 진실에서 밀려나기 시작한 순간을 다시 밟고 있었다. 4번. 창고 뒤편은 어둠이 더 짙었다. 창고 벽에 붙어있는 습기 냄새, 오래된 기름, 썩은 천, 폐기물 수레가 놓인 자리는 원래 사람의 동선에서 한 발짝 비껴나 있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은 사람을 없애기에도 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발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흔들렸다. 그리고 정말로 누군가가 왔다. 좀비병이었다. 낮에 신호를 보냈던 그 사람. 그는 내 얼굴을 보지 않고 수레 옆에 천을 들추며 낮게 말했다. 빨리 말하지 마. 그 말이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들렸다. 하지만 따뜻함은 곧 의심이기도 했다. 나는 물었다. 아주 짧게. 왜 나를? 그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내 손목의 결박을 아주 능숙하게 풀었다. 그리고 내 손바닥에 작은 물건 하나를 억지로 쥐어줬다. 비지 출입 스탬프가 찍힌 폐기물 반출 서류. 나는 그걸 보는 순간 머리가 얼어붙었다. 이건 내부에서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도장이 있다는 건 위쪽 줄을 탄다는 뜻이었다. 그는 마침내 아주 짧게 말했다. 동무가 본 게 너무 커. 우리는 폐기물 수레 뒤에 몸을 숨긴 채 창고 옆 좁은 통로로 움직였다. 나무 울타리 너머로 감시등이 비쳤고 멀리서 경계병 교대 소리가 들렸다. 나는 한 발을 작전처럼 옮겼다. 총을 든 적보다 이 순간이 더 전투 같았다. 기지 외곽 철문 앞. 좀비병은 서류를 꺼내 경계병에게 건넸다. 경계병은 피곤한 얼굴로 서류를 훑고 스탬프를 확인하고 우리를 한 번 쳐다봤. 그 시선이 내 심장을 찔렀다. 누구냐? 좀비병이 대답했다. 폐기물 반출 위에서 내려온 거. 경계병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그 순간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철문이 열릴 때 나는 느꼈다. 이건 탈출이 아니라 추방이었다. 시스템이 나를 밖으로 던지는 방식. 기지 밖으로 나와 몇 분쯤 걸었을까? 정비병은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내게 말했다. 여기부터는 혼자다. 같이 가는 거 아니었나?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높아졌다. 그는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아주 차갑게 말했다. 난 여기까지. 더 가면 나도 끝이다. 그 말은 이해됐다. 하지만 이해되는 것과 받아들이는 건 달랐다. 나는 물었다. 그러면 누가 날 봤나? 그는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종이 조각을 내게 건넸다. 거기에는 숫자 몇 개와 단 하나의 단어가 있었다. 브로커. 그 순간 내 입안이 바짝 말랐다. 브로커. 그 단어는 길이기도 하지만 칼이기도 했다. 길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두 얼굴을 가질 수 있다. 엄비병은 마지막으로 내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툭 쳤다. 마치 거기 있는 걸 알고 있다는 듯이. 기록 잘 숨겨라. 그것 때문에 널 살리기도 하고 팔아먹기도 한다. 그는 돌아섰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혼자 남았다. 그때부터 공기는 달랐다. 기지 안의 공포는 감시였고 기지 밖의 공포는 사냥이었다. 나는 이제 나를 잡으려는 사람만 두려워하면 되는 게 아니었다. 나를 팔 사람도 두려워해야 했다. 나는 손바닥에 쥐어진 메모리 카드를 다시 느꼈다. 차갑고 낮고 가벼운 물건. 그런데 그게 내 삶을 뒤집는 폭탄이었다. 왜 국가정보기관도 놀랄 비행일지인가? 그 답이 이제 내 목을 죄어왔다. 나는 운용자로서 어느 날 허가된 구역 밖에서 반복되는 야간 이동 흔적을 봤다. 그 흔적은 단순한 밀수도 아니고 단순한 군사훈련도 아니었다. 열상 화면 속 점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움직였고 이동 방향은 반일했고 멈추는 지점은 항상 같았다. 그리고 그 지점은 지도상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몰래 확대했다. 프레임을 캡처했다. 연속 좌표를 비교했다. 그 결과는 믿기지 않았다. 특수부대 내부에 비밀 이동로, 현부 지시로만 움직이는 검은 운송 라인, 그리고 그 라인이 이어지는 끝점. 나는 마지막 비행에서 그 끝점 근처에서 다른 움직임을 봤다. 처음 보는 차량 형상, 위장막, 그리고 짧게 번쩍이는 금속 반사. 그 장면을 본 순간 나는 직감했다. 이건 우리가 외부를 감시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우리 내부를 숨기고 있다. 비행일지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그건 누가, 언제, 어디로, 무엇을 옮겼는지 국가가 숨기고 싶은 동맥을 그대로 찍어둔 지도였다. 그래서 시스템이 미쳐버린 것이다. 내가 남쪽으로 가면 그 기록은 단지 군사정보가 아니라 북한 내부의 약점과 연결구조 자체가 될 테니까.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나라 전체가 미친 듯이 반응했다. 라디오에서 반복되는 새 지시, 통신 차단, 암호 변경, 그리고 각 지역에 퍼지는 보위부 합동조 투입 소문. 나는 기지 밖인데도 그걸 느낄 수 있었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목마다 검문이 생겼고 사람들은 서로를 확인했고 누군가의 이름이 사라졌다. 어떤 여관 벽에는 낙서처럼 적힌 글이 있었다. 누가 도망쳤다. 그 한 줄이 내 등에 얼음처럼 붙었다. 나는 걸어 멈추지 않았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만 계속 되뇌었다. 내가 가진 건 돈이 아니다. 무기가 아니다. 내가 가진 건 기록이다. 그 기록이 나를 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기록이 나를 죽이기 위해 모두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진짜로 알았다. 내 이야기는 개인의 탈북이 아니었다. 이건 시스템이 숨겨온 비밀이 한 병사의 손바닥만한 카드 속으로 떨어진 사건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비밀이 나를 쫓고 있었다. 드로커에게 연락하는 건 북한에서 기도와 비슷했다.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남을 확률을 믿는 일. 나는 정비병이 준 종이 조각을 몇 번이고 펼쳤다 접었다. 숫자는 짧았고 그 옆 단어는 더 짧았다. 브로커, 전화는 위험했다. 공중전화는 감시당했고 집전화는 더 위험했다. 그렇다고 사람을 찾아가면 그 자체로 표식이 된다. 나는 방법을 바꿨다. 운용자였던 나는 항상 우회 경로를 먼저 떠올렸다. 직접 연결이 막히면 신호를 다른 길로 보내는 것. 새벽 시장 끝, 집회 자재더미 옆에 작은 고물 라디오 수리점이 있었다. 나는 그곳에 들어가 낡은 배터리를 사는 척했다. 주인은 내 얼굴을 한 번 보고 바로 시선을 피했다. 그건 공포 때문이 아니라 규칙 때문이었다. 이 나라에서 너무 오래 눈을 마주치는 건 위험했다.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북쪽 바람 접수하나요? 그 말은 암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 세계에서 가장 흔한 약속이었다. 밀수, 이동, 탈출.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말장난 같은 문장이었다. 주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뒤쪽 문을 열어 나를 안쪽 방으로 들였다. 그 방은 따뜻하지 않았다. 하지만 외부 시선이 없다는 점에서 잠깐 숨을 쉴 수 있었다. 잠시 뒤 다른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군복이 아니었다. 하지만 군복보다 더 무서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 눈빛이 흐리지 않았고 손이 너무 깨끗했다. 몸을 쓰는 사람이 아니 사람을 굴리는 사람의 손. 그가 나를 위아래로 훑더니 말했다. 덕무가 그 운용자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이 늦으면 의심이 되고 대답이 빠르면 들킨. 그래서 나는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말했다. 기록이 있습니다. 그 말에 남자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내게는 확신이었다. 맞다. 놈들은 이걸 알고 있다. 남자는 낮게 웃었다. 기록 다들 있다고 해. 근데 진짜 기록은 덕무 같은 놈이 갔지. 그는 의자에 앉지도 않은 채 내 앞에 손을 내밀었다. 보여라. 나는 숨을 삼켰다. 메모리 카드를 지금 꺼내는 건 내 목을 스스로 내놓는 일이다. 하지만 안 꺼내면 오늘 여기서 끝난다. 나는 천천히 전투복 안쪽 솔기를 더듬었다. 메모리 카드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되 완전히 넘기지는 않았다. 그게
내 마지막 방어선이었다. 남자의 손이 카드에 닿는 순간 그는 확신했다. 그리고 그 확신이 바로 거래가 됐다. 좋다. 세 단계로 간다. 그가 손가락으로 바닥을 두드리며 말했다. 첫째, 여기서 빠져나간다. 둘째, 국경 인근까지 이동시킨다. 셋째, 강을 넘기기 전에 신호를 준다. 그때 동무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대가가 뭡니까? 남자는 이번엔 대답이 빨랐다. 돈이 아니다. 기록이다. 그 말이 내 심장을 꿰뚫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브로커는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운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운반물이 비싸면 운반자는 2번 팔 수도 있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한 가지, 근무는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라. 혼자 움직이면 보이부가 먼저 찾는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방 밖에서 갑자기 소란이 났다. 누군가 뛰어가는 발소리,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 그리고 짧은 외침. 검문이다. 그 단어 하나로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주인은 재빨리 라디오 부품 상자를 뒤엎어 내 앞을 가렸고 브로커는 내 어깨를 붙잡아 뒤쪽 좁은 통로로 밀었다. 지금 따라와. 통로는 낮았고 먼지가 심했다. 나는 숨을 참고 기어가듯 걸었다. 등 뒤에서는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누군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알았다. 계획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밖으로 나오자 골목 끝에 작은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다. 짐칸에는 석탄자루들이 쌓여 있었고 냄새가 코를 찔렀다. 브로커는 내게 석탄자루 위로 올라가라고 손짓했다. 거기 누워. 움직이면 끝이다. 나는 자루 사이에 몸을 밀어넣었다. 차가운 먼지가 입 안으로 들어왔다. 눈을 뜨면 먼지가 보이고 눈을 감으면 공포가 보였다. 트럭이 출발했다. 도로가 흔들릴 때마다 내 몸도 흔들렸다. 나는 심장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릴까봐 이를 악물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트럭이 갑자기 멈췄다. 밖에서 군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통행증, 운전자가 종이를 내미는 소리, 서류를 넘기는 소리, 내가 숨을 쉬는 소리가 들킬까봐 나는 폐속 공기를 멈췄다. 그때 군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심칸 여러 내 몸의 온도가 한순간에 떨어졌다. 이게 끝인가 싶었다. 석탄자루 위로 손이 닿는 느낌이 났다. 자루 하나가 들썩였다. 먼지가 흩날렸다. 나는 손을 움켜쥐었다. 메모리 카드가 있는 쪽 가심이 불타는 듯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시간 없어. 위에서 재촉한다. 군인이 욕설을 내뱉더니 자루를 다시 던지는 소리가 났다. 가라. 트럭이 다시 움직였다. 나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숨이 아니라 살아남은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산골짜기 폐가에 도착했다. 브로커는 내게 물 한 컵을 건네며 말했다. 오늘은 운이 좋았다. 나는 물을 마시며 속으로 생각했다. 운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끝나기 무섭게 브로커가 아주 조용히 덧붙였다. 근데 동무, 내일 이 동로가 바뀐다. 왜요? 그가 내 얼굴을 똑바로 봤다. 누가 동물을 팔려고 한다. 그 말 한 줄이 내 계획 전체를 무너뜨렸다. 나는 깨달았다. 이제 적은 보이부만이 아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조차 언제든 적이 될 수 있다. 이 탈출은 길이 아니 게임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말 그대로 거래되고 있었다. 이 동로가 바뀐다는 말을 들은 순간부터 시간의 흐름이 이상해졌다. 밤이 길어진 게 아니라 1시간마다 죽을 수 있다는 감각이 길어졌다. 폐가의 창문은 신문지로 막혀 있었고 바람이 스며들어 종이가 살짝살짝 울었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밖에서 숨을 고르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물컵을 내려놓고 손바닥을 폈다. 쥐었다. 손끝이 차가웠다. 긴장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브로커는 불을 켜지 않았다. 촛불조차 위험하다고 했다. 북한에서 빛은 길이 아니라 표식이 된다. 나는 낮게 물었다. 누가 나를 팔려고 한다고 했습니까? 브로커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대답보다 무서웠다. 침묵은 늘 계산을 숨긴다. 그는 결국 이렇게 말했다. 동무 같은 애는 값이 세다. 부웨이브도 원하고 다른 줄도 원한다. 다른 줄. 그 말은 살길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팔려갈 길이기도 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가진 기록은 무기가 아니라 나를 묶는 족쇄가 될 수도 있었다. 그날 밤 브로커는 내게 옷을 한 벌 던졌다. 군복이 아닌 허름한 작업복, 먼지가 잔뜩 묻은 면바지와 낡은 외투. 내일은 너 군인 아니다. 그냥 일꾼이다. 나는 작업복을 받아들고 천천히 냄새를 맡았다. 기름, 오래된 담배, 누군가의 인생이 묻어있는 냄새였다. 그 냄새를 내가 입어야 한다. 브로커는 계속 말했다. 새벽에 나간다. 중간에 한번 갈아탄다. 그 다음은 너도 모르는 길로 간다. 나는 그 말에서 섬뜩함을 느꼈다. 너도 모르는 길은 보통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었다. 나는 조용히 손을 가슴 쪽으로 가져갔다. 메모리 카드 아직 있다. 그걸 확인하는 순간 비로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 밖에서는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더 멀리서는
군합발 소리가 섞여 들어오는 것 같았다. 나는 귀를 세웠다. 운용자였던 십가는 이런 순간에 저주처럼 살아났다. 누가 온다. 내가 말하자 브로커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다. 그는 즉시 창문 틈으로 바깥을 살폈다. 그리고 낮게 욕을 뱉었다. 시발 빨라졌다. 나는 물었다. 보이부입니까? 브로커는 짧게 말했다. 반은 보이부고 반은 다른 놈이다. 그 말이 내 심장을 찢었다. 보웨이브면 차라리 낫다. 비웨이브는 규칙이 있다. 하지만 다른 놈들은 규칙이 없다. 그들은 나를 살리지도 데려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끝낼 수도 있다. 브로커는 내 팔을 잡아 끌었다. 지금 나와. 우리는 폐가 뒤쪽으로 빠져나갔다. 눈이 얇게 쌓인 땅을 밟을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일부러 발뒤꿈치를 먼저 내딛었다. 소리를 줄이는 방법이었다. 그런 것들을 배우려고 군인이 된 게 아닌데 지금은 그게 생존이 됐. 숲 가장자리. 브로커가 갑자기 내게 멈추라고 손짓했다. 그는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동무, 잘 들어. 지금부터는 내가 널 지켜주는 게 아니다. 네가 널 지켜야 한다. 나는 그 말에 온몸이 굳었다. 무슨 뜻이죠? 그가 내 손목에 뭔가를 끼워줬다. 얇은 철사, 그리고 작은 칼날 한. 여기서 나가면 널 팔려는 놈이 널 따라붙을 거다. 잡히면 끝이다. 그때는 기록부터 부숴. 기록부터 부숴라. 그 말은 내 삶을 부숴라는 말과 같았다. 하지만 그 말이 맞았다. 나는 브로커의 눈을 봤다. 처음으로 그 눈에서 두려움을 봤다. 그는 나보다 더 큰 판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판이 지금 흔들리고 있었다. 우리는 새벽이 오기 전에 다시 숨었다. 작은 그루 같은 곳, 흙냄새, 젖은 나무, 차가운 바람, 몸을 웅크리면 심장까지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숲을 훑었다. 두 줄, 그리고 또 다른 줄. 나는 그 불빛의 패턴을 보고 확신했다. 한 패가 아니 서로 다른 그룹이 같은 숲을 뒤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나를 잡으려 하고, 누군가는 나를 먼저 사려 하고, 누군가는 나를 조용히 지우려 한다. 시간이 늘어졌다. 한 분이 1시간 같았고 수만 번이 총성처럼 크게 느껴졌다. 나는 입을 손으로 막 눈을 감고 몸 안에서만 소리를 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확실히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고요해졌다. 차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기 위해서. 나는 이제 반드시 가야 했다. 브로커가 내 어깨를 눌렀다. 신호였다. 지금 간다. 나는 마지막으로 숨을 들이마셨다. 이 숨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움직였다. 그리고 머릿속에 단 하나의 문장만 남겼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다. 우리는 해가 뜨기 전에 산을 넘었다. 아니, 산을 넘은 게 아니라 산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버틴 것이다. 브로커는 말이 없었다. 숨도 아껴 쓰는 사람처럼 필요한 순간에만 손짓을 했다. 나는 그의 뒤를 따라가면서도 계속 주변을 확인했다. 나무 사이에 비치는 빛, 발자국이 남는 눈의 결, 바람이 갑자기 멈추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누군가가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첫 번째 구간은 사람 속에 숨는 이동이었다. 우리는 산 아래 작은 작업장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석탄을 옮기는 인부들이 있었고 누구도 남의 얼굴을 오래 보지 않았다. 북한에서 가장 안전한 은신처는 숲이 아니라 군중이었다. 브로커는 내 손에 낡은 작업장갑을 끼워줬다. 이제부터 넌 입이 없다. 눈도 없다. 손만 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인부들 사이에 섞여 석탄 자루를 옮겼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현실감을 줬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 그 생각이 잠깐이라도 공포를 밀어냈다. 하지만 그 군중 속에서도 문제는 따라왔다. 현장 입구에 보위부 합동조가 들이닥쳤다. 그들은 인부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으며 통인짐을 확인했고 누군가의 손목을 잡아당겨 맥을 보듯 신분을 확인했다. 그 순간 브로커가 내 등 뒤로 붙어 낮게 속삭였다. 고개 들지 마. 네 목덜미만 보이면 된다. 나는 장갑 낀 손으로 자루를 더 세게 움켜쥐었다. 손에 힘을 주면 심장이 덜 흔들리는 기분이었다. 보웨이브원이 바로 앞에서 멈췄다. 나는 그 숨소리를 들었. 가까웠다. 너무 가까웠다. 너 얼굴 들어. 나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표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그때 브로커가 옆에서 먼저 말했다. 새로운 인부입니다. 말을 좀 느립니다. 그 말이 내 목숨을 지켰다. 보웨이브원은 내 얼굴을 한 번 더 훑더니 역겹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가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지금 내 생사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남의 입에 달려 있었다. 두 번째 구간은 차량 이동이었다. 우리는 보급차 아래쪽 틈에 숨었다. 차량 바닥은 얼음처럼 차가워 금속이 피부를 눌러왔다. 브로커는 내 발목을 철사로 고정해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다. 떨어지면 소리 난다. 소리 나면 죽는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차가 출발하자 먼지와 흙이 얼굴에 튀었다. 눈을 감아도 따갑고 눈을 떠도 따가웠다. 하지만 나는 울 수 없었다. 몇 시간 후 차량이 멈췄다. 그때 들려온 소리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강. 물이 흐르는 소리, 얼음이 깨지는 소리, 바람이 수면을 긁는 소리. 브로커가 내게 손을 내밀어 끌어냈다. 나는 몸을 일으키는 순간 다리가 풀려 넘어질 뻔했다. 그러자 브로커가 내 팔을 잡아 세웠다. 여기서부터가 진짜다. 나는 강을 봤다. 눈으로 덮인 얇은 얼음층 아래로 물이 흐르고 있었다. 다리도 없고 배도 없었다. 오직 어둠과 바람과 얼음뿐이었다. 이걸 건넙니까? 내 목소리가 떨렸다. 브로커는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다. 건너는 게 아니야. 살아남는 거야. 세 번째 구간. 마지막 구간은 얼음강 건너기가 아니었다. 우리는 강을 바로 건너지 않았다. 브로커는 강을 따라 한참을 내려갔다. 얼음이 두꺼운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덜 오는 곳, 암시가 강한 곳이 아니라 암시가 끼지 못하는 곳을 찾는 이동이었다. 그 과정에서 문제는 생겼다. 갑자기 뒤쪽에서 빛이 반짝였다. 손전등, 그리고 짧은 외침. 거기 멈춰! 브로커가 내 손목을 잡아 끌었다. 뛰어! 우리는 미친 듯이 달렸다. 발밑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총성처럼 느껴졌다. 뒤에서는 발소리가 따라붙었다. 나는 숨이 끊어질 것 같았다. 그때 강가의 갈대밭 근처에서 브로커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 갈대 사이로 몸을 밀어넣는 순간 차가운 물이 종아리를 적셨다. 여기 길이 있다. 브로커는 미리 묶어둔 밧줄을 꺼냈다. 갈대뿌리 아래 얕은 물길을 따라 숨겨진 좁은 통로. 얼음이 두껍지 않아도 사람 눈에 덜 끼는. 그때 뒤쪽에서 총성이 한 번 울렸다. 공중을 향한 경고 사격. 하지만 그 소리는 내 심장을 그대로 갈라놨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다. 브로커는 내 등을 밀며 말했다. 멈추면 끝이다. 나는 메모리 카드를 가슴에 꽉 누르며 움직였다. 차가운 물이 허벅지까지 올라왔고 손이 저려왔다. 발끝 감각이 사라지는 순간 나는 생각했다. 여기서 죽으면 기록도 같이 죽는다. 그 생각이 나를 끌고 갔다. 나는 살기 위해 움직인 게 아니라 기록을 지키기 위해 움직였다. 얼음 가장자리에서 브로커가 먼저 올라갔다. 그가 선을 뻗어 나를 끌어올리는 순간 왜 신발 한 짝이 물에 빠졌다. 발이 차갑게 비어버렸다. 나는 넘어지며 속삭였다. 신발! 브로커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버려! 그 한 단어가 내 가슴에 칼처럼 박혔다. 북한에서 버려라는 말은 물건만 버리라는 게 아니었다. 사람도 버리고 과거도 버리고 이름도 버리라는 말이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강가 둔덕을 굴러 올라갔다. 그리고 그 순간 뒤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추적견이었다. 브로커가 내 목덜미를 잡고 끌며 말했다. 이제 넌 혼자 간다. 나는 숨이 막혔다. 뭐라고요? 그는 내 손에 작은 종이와 방향을 가리켰다. 저기 불빛 하나 보이지? 그쪽으로 가면 네가 말한 남쪽이 시작된다. 난 여기서 멈춘다. 나는 그의 얼굴을 봤다. 이 사람도 언제든 나를 팔 수 있는 사람. 그런데도 지금 그는 나를 밀어냈다. 밀어내는 게 살리는 방법인 것처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내 가심 쪽을 한번 쳐다봤다. 기록. 그걸로 살아.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갈대밭 속으로 사라졌다.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다시 흔들렸다. 그리고 나는 혼자 뛰었다. 눈은 무릎까지 빠졌고 발은 한 짝이 없었고 나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몸을 던졌다. 어둠 속 불빛 하나를 향해.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분명히 느꼈다. 나는 강을 넘은 게 아니다. 나는 내 삶을 찢고 다른 쪽으로 넘어온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안도감은 오지 않았다. 나는 알았다. 탈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리고 진짜 공포는 살아남은 뒤에 온다는 것을. 남쪽 땅에 발을 디딘 순간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기쁠 때 나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때 내 눈은 너무 말라 있었다. 마치 몸이 먼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라고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차가운 담요에 쌓인 채로 차에 올라탔다. 차 안은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오히려 낯설었다. 사람들이 물을 건네고 무언가를 묻고 내 손을 밟았다. 나는 대답을 했는지 고개를 끄덕였는지조차 기억이 흐릿했다. 그날 내가 똑똑히 기억하는 건 오직 하나였다. 내 가슴 안쪽에 숨겨둔 그 작은 카드가 아직도 심장처럼 뛰고 있다는 감각. 손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느껴졌다. 그게 사라지.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도 사라질 것 같았다. 며칠 뒤 나는 주사실 같은 곳에 앉아 있었다. 바깥 창문은 컸고 빛은 많았고 공기는 깨끗했다. 하지만 내 몸은 그 모든 것을 위험으로 분류했다. 너무 밝으면 의심해야 했고 너무 친절하면 함정일 수 있었다. 나는 질문이 시작되기 전부터 등과 손바닥에 땀이 났다. 비행일지 가져왔습니까? 그 말이 나왔을 때 나는 처음으로 그들이 왜 놀랄 수밖에 없는지 실감했다. 국가정보기관 사람들은
놀라는 척하지 않았다. 다만 눈이 달라졌다. 평소의 눈이 아니라 문서와 숫자를 볼 때의 눈, 사람이 아니라 구조를 보는. 나는 조심스럽게 카드를 꺼냈다. 투명한 봉투에 넣어 남겼다. 그 순간 내 손이 비어버린 느낌이 들었다. 내가 가진 마지막 무기, 내 손을 떠난 것이다. 그들은 내용을 확인했. 나는 그들의 표정에서 대답을 읽었다. 내가 본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다. 정찰 화면 속 점과 점은 북한이 숨기려던 길이었다. 그 길은 사람을 옮기고 물건을 옮기고 명령을 옮기는 길, 그리고 그 길은 북한 안에 누군가가 무너질 수 있는 약점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에도 나는 승리감 같은 건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더 조용해졌다. 내가 들여다본 진실이 큰 만큼 내가 잃은 것도 너무 컸다. 나는 속으로 계속 같은 질문만 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하지? 하나원은 체계적이었다. 시간표가 있었고 교육이 있었고 상담이 있었다. 사람들은 내게 이제 안전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전하다는 말이 내겐 낯설었다. 북한에서 안전은 존재하지 않았고 안전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죽음을 부르는 소리였다. 밤이 오면 나는 자꾸만 철문 소리를 들었다. 여기엔 철문이 없는데 내 귀는 그 소리를 만들어냈다. 불을 끄면 확인실에 노란 조명이 떠올랐다. 초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가끔은 내가 북한에 있는지 남한에 있는지 순간적으로 헷갈렸다. 손을 씻을 때도 그랬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어서 물을 더 세게 틀었다. 차가운 물이 손등을 때릴수록 마음이 좀 안정됐다. 그건 내가 아직도 절차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어느 날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나는 잠깐 생각했다. 무서웠던 순간들이 아니라 잔인했던 장면들이 아니라 정말 힘든 건 다른 것이었다. 조용한 게 힘듭니다. 북한의 밤은 공포로 시끄러웠다. 남한의 밤은 아무 일도 없어서 시끄러웠다. 아무 일도 없는데도 내 안에서는 계속 일이 벌어졌다. 내 머릿속의 보이부는 아직도 퇴근하지 않았다. 나는 결국 가족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 남한에 와서도 가장 아픈 건 내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누군가에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내가 말하면 누군가가 사라질 수 있다. 그 공포는 국경을 넘지 않았다. 내 몸 안에 붙어 같이 넘어왔다. 그래도 어느 날 하나원 운동장 끝에서 겨울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는 처음으로 웃었다. 웃음은 크지 않았다. 윗꼬리만 아주 조금 올라갔다. 하늘이 너무 넓어서였다. 북한에서 하늘은 감시였다. 내가 운용하던 무인기가 그 하늘을 날았다. 남한에서 하늘은 그냥 하늘이었다. 아무도 나를 찍지 않았고 아무도 내 숨을 세지 않았다. 그날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기록으로 죽을 뻔했다. 그런데 기록으로 살아남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마음속에 아주 작은 이미지를 하나 남겼다. 한겨울 강위에서 신발 한 짝을 버리고도 앞으로 나아가던 내 발. 피가 나도 감각이 없어도 멈추지 않았던 그 발. 그 발은 내게 말하고 있었다. 탈북은 국경을 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의 공포를 데리고도 하루를 버티는 일이라. 오늘도 나는 조용히 살아간다. 어쩌면 이것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큰 용기인지도 모른다.